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예고해 핵실험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핵실험 임박지구가 짙어지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 차관이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경찰이 물류 차량 출입을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1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등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적임자를 인사한 것이라면서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혜 씨가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인정돼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한 송혜 씨는 최근 건강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6% 성장했지만 직전 분기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형 집행정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금융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한 조직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검찰은 모든 기관과 직무에 유능한 만재, 만능 인재입니까?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그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금감 원장까지 부장검사 출신의 이복현 원장이 이제 발탁이 되면서 정부 요직 곳곳을 윤석열 사단이 너무 꿰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적재적소의 인사 원칙이다.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늘도 또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또 그렇게 보고 있지 않겠죠. 두 명의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임 금감원장의 윤석열 사단의 막내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임명이 되면서 정부 요직 곳곳을 이른바 윤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들이 꿰찬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이 평생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치우친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먼저 박성준 의원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지금 김영수 앵커가 이 문제를 다뤘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치우쳤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수많은 분들이 이제 바라볼 때 윤석열 정부의 인사,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주는 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정부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하는 상징을 받고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결국은 내각과 청와대 인선 그리고 주요 권력기관의 요직들을 검찰 인사로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잃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면 인사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한 집단이 독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인데 지금 모든 권력기관을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국민들이 뭘 걱정하냐면 독주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이번에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찰 출신이 장악을 했습니다. 우리 전주혜 의원님은 국민의힘 의원이시고 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검찰 인사 많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뭐 수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저희는 좀 성과로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감독원장은 결국은 금융기관 감독을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예. 사실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 역할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금감원장이라는 자리는 금융기관 전문가들이 오다 보니까 네. 이제 오히려 그 채찍을 들기보다는 아전 인수식의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해왔던 것이 좀 사실이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라임 옵티머스 같은 이러한 뭐 1조가 넘는 이런 피해가 나는 사건에 있어서도 제대로 못했던 것이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좀 있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선방망이 이제 감사에 그치고 말았고요. 그래서 예. 결국은 금감원이 이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규제 그리고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복현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뭐 수사에 물론 몸을 담았던 분이지만 이분이 이제 경제 전문가고 또한 뭐 금융 또 전문가시죠.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금감원이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은 결국은 금융기관 규제를 제대로 하고 금융기관의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인사라고 보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금감원이 이러한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상준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사실은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그 검찰이 기조실장으로 간 인사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예. 얘기를 꼭 드려보여요.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등장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역사에 가르치는 지혜가 뭐냐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뭐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검찰에서 권력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위에서 그 검찰 출신들이 세상을 이제 천하를 얻었는데 대통령까지 된 건데 나라를 다스리는 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뭐냐면 그 분야의 나이와 업적, 연륜과 경륜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순리인 겁니다. 인사라고 네. 하는 것이. 그러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분야에 거기에 업적을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고 전문가를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검찰 출신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정부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기관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이런 기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집권 세력의 연장을 꾀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비판이 대상이 됐는데 예. 지금 그러한 그 전철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어린 시각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볼 때.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아, 예. 이 라임 옵티머스 이제 판매 같은 경우도 보면 아직 이제 피해 회복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감원이 제대로 이 판매에 대한 이러한 그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사실 이런 불안전 판매가 이거는 불허가 됐겠죠. 그런데 금감원이 제대로 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라임이나 오티머스 같은 이런 사모펀드로 인해서 결국은 또 많은 피해가 생겼고 이런 것을 막는 것이 바로 금감원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임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또한 금융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저는 제가 더 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과로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예. 성과를 이런 얘기하고 말씀 이제 그 적절한 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라는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참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를 했던 그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를 이 조상준 이분을 이제 기조실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 검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쉽게 얘기할 때 인사의 준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볼 때 과연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 자리를 왜 줬을까? 결국은 그 집단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했을 경우에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조작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한 문제부터 저희가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 인선에 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금융감독원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분야에 정말 전문가냐고 했을 경우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충분히 인사에 대한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전문가라고 또 판단하고 있고 성과를 한번 보고서 국민들이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에서 오늘도 편중 인사 아니다 하면서 민변 출신들이 과거에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민변 출신이 많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많기는 좀 많았더라고요. 네.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도 민변 출신, 황희석 전 법무부인권국장도 민변 출신, 또 두 전직 대통령도 민변 출신이죠. 네. 예. 그리고 대법관도 민변 출신이 있었죠. 네, 대법관도 지금 김선수 대법관이 또 민변 출신이시고요. 네. 뭐 헌법재판소에도 또 그 민변 출신의 또 그 재판관님이 계시고, 예, 그래서 뭐 여러 분야에 이제 민변 출신들이 많았던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권력기관이 아니고 시민사회 단체, 아니 그러니까 사회 단체다, 민간 단체다라는 게 또 민주당의 주장이더라고요. 근데 법무부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언론 거론된 분 말고도 현재도 지금 그 국장 중에 민변 출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좀 뭐 강조하고 싶은 결국은 이제 성과로서 네. 어떠한 그런 뭐 공정성과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민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분들이 나온 그 성과를 좀 본다고 하면 좀 뭔가 중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어떤 좀 편향적인 이러한 뭐 재판 결과랄지 아니면은 뭐 행정 결과랄지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편중 인사가 결국은 편중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번 또 검찰의 출신의 여러 분들이 또 여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좀 사회 비판을 눈여겨 보면서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전주에 말씀을 의원님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편중 인사라고 하면 이번 정부는 편중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 우리 전주에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보면은 정치권이라든가 검증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정치를 하면서 실제 국민의 심판도 받아보고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천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모든 요직에 검사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적재적소라고 하는 경우가 검찰 적소에 검찰 적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예. 그것이 어떻게 적재적소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인재풀을 좀 다양하게 한다고 하면은 누가 이런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검찰 출신이구나. 그래, 또 검찰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감동이 없다는 거죠. 전주 의원님, 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많이 임명되는 것과 관련해서 네. 좀 이견이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뭐 제가 뭐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정권 또 초기인 만큼 또 국민들께서 이번에 또 지방선거에서 열심히 해봐라 예. 이제 이러한 또 뜻으로 또 표를 주셨기 때문에 뭐 저희도 그런 뜻을 겸손히 받들면서 네. 좀 치중되지 않는 이런 좀 뭐 그런 또 인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몇 가지의 이제 사례만을 보고 이제 이것이 너무 편중된 인사다 이런 지적에는 저희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제일 정치인들이 많이 가고 사실 뭐 그 측근 인사가 많이 가는 것이 이런 이제 외국 대사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뭐 대사를 보면 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뭐 주중 대사, 주일 예. 대사, 그리고 주로 대사, 뭐 주영 대사 다 그냥 직업 외교관 외교관이나 출신이 많이 아니면은 갔죠. 뭐 그쪽 교수님이 가셨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측면 한쪽만 보고 치중된 인사라고 좀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는 여기까지 좀 다루고요. 하방위 원구성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하방위 원구성 언제쯤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청문회도 지금- 열지 못할 것 같고 원구성이 지금 법사위원장 때문에 그런 거죠? 원구성이 상당히 좀 난항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21대 들어와서 네. 그 보니까 이제 여야의 이제 협상 과정에서 보면 상임위원장 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 이제 국회의장을 먼저 이제 선출을 하고 네. 그 이후에 하자라고 하는 이제 선 국회의장 선출 후 이제 상임위원장 이런 것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진표 의원 추천했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역대 모든 국회에서 보니까 이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여야가 이제 제가 그때 협상에서 원내대변 약속했죠. 제가 원내대변 해가지고 그 당시 좀 잘 알죠. 네. 그 당시 상황들을. 그래서 네. 더 잘하시겠네요. 작년에 이제 약속을 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가져가기로 한 거죠. 그건 이렇게 된 거죠. 예. 처음에 이제 21대 들어서서 원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제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네. 그랬는데 이제 야당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원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것이다. 그랬었죠. 야당의 역대로. 예, 예. 법사위원장이 가져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원구성과 관련된 부분이 여소야대가 1988년도에 처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처음 88년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주의의 다수당이 실질적으로 법과 입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 당시 여소야대가 되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제 야당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전통이 이제 쌓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다가 이 여소야대 전국이 아니라 집권당이 이제 다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의회의 다수당이 실질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입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다수당이 원래 의회주의에서. 작년에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를 근데 봤을 여야 때는 합의할 때 제가 이제 그 얘기가 제가 예. 좀 드리는 게 그 논리였는데 계속 야당이 원래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면서 그래서 일정한 타협을 이룬 거예요 작년에. 근데 합의를 본 거잖아요. 합의를 봤는데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권이 바뀔지 정권이 몰랐다는 바뀌니까 거예요, 그러면? 예. 정권이 바뀌니까 뭐가 됐냐면 원래 이제 야당은 여당이 됐고 여당은 야당이 되니까 실제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래 한국 정치의 여소야대 전국에서의 야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원래 의회의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지난해 이제 여야 네. 합의만 놓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전조 의원님이 하신 말씀 많으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내 대변인이라 예, 뭐 작년 잘 그 아시겠죠. 7월 예. 말에 있었던 그 원내 양당 이제 원내대표단 합의 순간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박성중 의원님 그 얘기하신 거에 조금 더 보태면 근데 이런 거죠. 이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달라야 됩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일석이라는 이유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당연히 그 야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이것은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럼 대선에서 뭐 승리한 정당이 또 법사위원장을 가진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예 국민의힘으로 그걸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당이 지금 그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대선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는지 야당이 되는지에 이제 관계없이 국민의힘이 이 당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가야 견제 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는 것이고요. 예. 제가 이제 아니 그래서 예, 그런데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행만 하면 사실 원구성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지금 말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이제 지금 말 원구성이 바꾸는 것보다는 이제 난항이 원래 이제 되고 그렇게 있는 이제 것이죠. 서로 이제 공방이 됐는데 네. 저는 이제 우리 전주 의원님하고 저도 이제 법사위원을 같이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기재위로 갔지만 두 분도 아주 법사위원에서 충분히 잘 아시는 것 그 같아요. 법사위원 관련된 위원장의 이제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지금 보면은요. 왜 그러냐 입법과 과정에서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원의 역할까지 지금 법사위원장이 하니까 예. 그래서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체계작구권에 대한 것들을 좀 또 논란이 되는 건데 예. 그 부분을 좀 해서 네. 법사위 자체만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는 예. 논의도 있었는데 예. 차제에 그런 논의까지 좀 할 필요는 아, 있겠죠. 여야 네. 아 그때 했어요. 예. 그때 해가지고 여야가 합의문에 빨리 국회를 정상화 예. 좀 시켜. 아니 줬으면 합의문에 좋겠어요. 체계 예. 자구에 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회법 개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그 합의에 따른 의무를 다 이행을 한 상태다. 이런 여야가 말씀을 국민을 좀 다시 두려워하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합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지금 상황이. 서로 당내 사정이 복잡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니 이제 그 지금 그 결국은 이제 입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수당이라고 한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네. 예, 여야 당내 이야기 좀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민주당 이야기 먼저 할게요. 예. 새 비대위원장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어제 이제 선임이 됐잖아요. 네네네. 당내에서 여러 뭐 친명계 의원, 뭐 친문계 의원 충돌이 있었고 지난주 연석회의 때도 그 합의를 보지 못해서 혹시 어제도 합의 보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합의가 나왔어요. 금세 나왔어요. 4시 좀 넘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우상호 네네네. 의원으로. 네. 어떻게 제가 이제 의총장이 의총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어제 이제 의총이 이제 3시부터 한 5시 넘어서까지 이제 의총이 열렸는데 이런 거죠. 이제 절박함과 절실함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노선에 네. 대한 투쟁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정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비대위, 혁신형 비대위에 누가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건 뭐냐면 8월 전당대회까지 한 2개월 정도를 이끌 수 있는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네.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세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간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이 정도면 할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딱 모아보면은 거의 한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군요. 많은 의원들 중에서도. 예, 그래서 근데 우상호 우상호 의원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부상하거든요. 예. 카드를 딱 꺼냈더니 지금 이 시점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중론이 됐고 다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고 그만큼 뭐냐면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제 차기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큰 거고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이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우상호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것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전당대회까지 이제 우상호 의원이 준비를 하게 네네네. 되고요. 예. 예. 전주 의원님, 네. 지금 이재명 의원이 됐죠. 네.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여의도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어요? 저희는 뭐 출마 당대표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뭐 있고. 여러 차례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인의 이제 형사적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한 그런 방탄 출마였다. 이제 이러한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했죠. 네. 뭐 대장동 수사랄지 아니면 또 성남 FC 후원금 사건 그리고 뭐 백현동 사건뿐만 아니라 뭐 김혜경 여사의 또 법인카드 뭐 유용 사건까지 해서 여러 건이 지금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그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제 예, 뭐 이러한 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당 대표가 되면 훨씬 더 큰 방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예. 가볍지가 않. 그건 굉장히 또 그 수사기관으로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야당 그러니까 대표가 그냥 되니까. 예, 의원과 물론 이분이 또 대선 후보였던 분이기도 합니다만 예. 당 대표에 대한 또 수사는 또 그 민주당에 대한 좀 뭔가 뭐 탄압이나 뭐 이런 것으로 보이길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굉장히 그렇군요. 조심스러울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도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생 당사. 예. 본인은 살고 이제 당을 죽는 이번 이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네. 뭐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뭐 하는 뭐 이러한 좀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당내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일단 우상호 의원이 잘 중재할 것 같습니까? 분위기는 어때요? 그 우상호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당은 좀 저는 연착륙이 된다고 보는데 예. 저는 그래도 한 2개월 차기 당대표 선출 과정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역대 모든 대선을 끝나고 나서 그 정당에 패배한 정당은 우리가 속된 말로 죽음의 계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곡을 들어가서 어떻게 나올 건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노선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치열하게.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한 2개월 정도 되고 그 이후에 당대표를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당대표의 리더십 하에서 이제 민주당이 가는 건데 그래도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도 예.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좀 난관이 예상된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내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귀국을 하는데요. 네.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당에서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는 말까지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오선 중진의 정진석 의원 SNS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뭐 아실 수 있어요. 아실 수 있는데 그 지방선거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그거보다는 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대를 건 지방선거의 민의를 다시 곱씹으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튼실하게 뒷받침할까 하는 그런 집권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거를 좀 먼저 해야 될 게 아닌가.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뭐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신 마당에 여당의 당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고요. 네. 뭐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측 그리고 정진석 의원과 이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어졌고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좀 저희가 또 화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방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내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갈 필요가 있느냐 이제 뭐 이러한 쯤인가요? 이준석 대표가 예고는 했었는데. 네, 뭐 이러한 또 의견이 뭐 있는 것도 뭐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뭐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났고 또한 우크라이나의 그 여러 또 지역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또 우크라이나 상황,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이야기 보따리를 좀 가지고 이제 귀국을 해서 좀 더 어떠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6월에 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금 뭐 이러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아마 뭐 이야기거리가 좀 뭐 이야기할 것을 좀 가지고 오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저희가 뭐 이것이 뭐 그렇게 뭐 당내에서 뭐 크게 뭐 그렇게 그 뭐 이견이 있는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귀국을 해서 또 뭐 다녀온 뭐 이런 소감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이 보는 또 시각은 다를 것 같긴 한데 왜 저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결국 뭐 이준석 대표 체제를 이제 흔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결국은 내부 권력 투쟁에서 윤핵관과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갈등이 컸죠. 갈등이 컸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속된 말로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에게 찍힌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슈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었죠. 그 결정체로서의 그 힘을 발휘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죠.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냐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선거 국면에서는 당대표의 권한이 워낙 막강한데 야당은 지금 죽음의 계곡을 걷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여당은 이제 어떤 거냐면 국정 운영에 대한 그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권력의 안정화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당에서가 아니라 원내에서의 권성동 대표가 원내에서 그 상당한 지위를 발휘를 하겠죠. 그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국정 운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내각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준석 당대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자리에 검찰 인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또 검찰 이런 신문 기사가 눈에 띄던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야당에서는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난달 퇴임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말을 남겼죠. 하지만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은 연일 시위로 시끄럽습니다. 왼쪽 화면이 문 대통령 퇴임 직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화면이 사저 앞 시위로 최근 시끄러운 평산마을의 모습입니다.
방송 차량까지 동원한 사저 욕설 집회가 계속되자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사저 인근에서 시위해온 보수단체 소속 회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집 앞 시위와 관련한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 앞에서 시위하는 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뭐 불편합니다. 야권에서도 정부가 제재해달란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고 전직 대통령 집 앞에서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권 역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 민주당 정치인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저지른 고약한 짓에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했고요. 또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 좀 돌아봐라. 당내 극렬 팬덤의 폐해 그리고 노조들의 주택과 시위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충돌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선을 긋고 나서자 같은 검찰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으로 참여했던 금태섭 전 의원. 양념 이야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양념 이야기,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가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에게 보낸 문자 폭탄을 두고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발언을 언급한 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면서 시위대에는 자제를 호소하고 또 전임 대통령에겐 위로를 건네는 게 좋았을 거란 말을 남겼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보다는 내 입장만 챙기는 아전인수식 대응이 난무합니다. 상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지혜가 아쉽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극장이었죠. 극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범죄도시2가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칸 수상작 브로커가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영화관에 박현식 캐스터 나가 있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용산 CGV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송강호 씨가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탄 브로커가 오늘 개봉했죠. 관객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 때 썰렁이던 극장가에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영화죠. 브로커의 개봉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영화 브로커를 보기 위해 오늘 극장가를 찾았다라는 답변이 참 많았습니다. 시민들과 나눈 이야기 들어보시죠. 브로커가 약간 아이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 영화 과정에서 좀 그 부모의 엄마의 마음을 좀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규제가 조금 풀리게 되면서 이제 팝콘이나 이렇게 영화관에서 취식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로커는 어제 기준 예매율 40%가 넘어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브로커는 버려진 아기를 둘러싸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예기치 못한 여정을 그린 영화죠. 칸 나무주연상을 탄 송강호 씨뿐만이 아니라 강동원, 이지은, 배두나 씨 같은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또 한국인이 사랑하는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휴머니즘이 깃든 영화여서 흥행 성적이 기대됩니다. 선이 좋아하시네. 네, 그리고 범죄도시2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1000만을 돌파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는 오는 일요일쯤 1000만 관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봉 21일 만인 어제 946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1000만 영화가 극장의 성수기인 7월 혹은 8월에 탄생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3년 전 1000만을 달성한 한국 영화 기생충보다 빠른 속도로 관객몰이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 밀려 관객이 사라지고 개봉작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러다간 한국 영화가 고사하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돌았는데요. 그래서 범죄도시2의 천만 확보는 한국 영화 부활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영화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합니다. 오는 15일 박훈정 감독의 마녀2가 개봉하고요. 29일에는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개봉합니다. 7월 말 극장가는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국내 극장가 최대 흥행작인 명량의 후속작 한산용에 출연, 최동훈 감독의 기대작 외계인이 개봉합니다. 8월에는 지난해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작이자 송강호 씨가 출연한 비상선언, 올해 칸에 초청받은 이정재 감독 데뷔작 헌트도 개봉이 예정돼 있습니다. 코로나를 견뎌낸 한국 영화계의 훈풍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용산 CGV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경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이 준비를 마쳤다면서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접근 약속은 시한이 없다면서 북한이 관심을 보이면 유연하게 접근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마친 성김 대표는 북한이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and we'll try to be as swift as possible and make a very clear response that a nuclear test is unacceptable to us a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대화가 우선한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적 접근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시한에 종료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길에 나선다면 유연하고 열린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ain point is that we're willing to take a more comprehensive, more flexible, and more open-minded approach to diplomacy if and when the DPRK shows interest in finding a diplomatic path forward. 김 대표는 지난해 미국이 지속해서 대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슈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협상 테이블 복귀에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막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진 H.리 우드로 윌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 인정을 통해 다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등 세계가 관여를 준비해야 한다며 중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날짜는 예단할 수 없지만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바로 예단할 수 없고요.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건 좀 어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성김 대표도 사실 어느 정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중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공조가 중요하죠. 중국도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실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능력을 확대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위협 제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노력과 힘을 모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도 일부 요충지를 저지하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구 봉쇄로 발이 묶인 곡물 수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안전 확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분간 재개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루한스크주도 대부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цел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о 97% территори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또 수도 키이우에 이어 제2도시 하르키우에도 포격을 이어가면서 민간인 희생자도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등 계속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Ворог продовжує штурм міста Сєвєродонецьк. Бойові дії тривають. Наші воїни завдають противнику втрат.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 더 많은 중화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또 러시아가 남부 항구를 봉쇄하고 곡물을 빼돌리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Вони вкрали деякий об'єм нашого зерна. Вкрали і повезли на кораблях. 국제사회도 러시아의 해상 봉쇄를 풀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해상 지대 제거와 무기 검색 등 안전 확보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Украина должна разминировать подходы к портам, что позволит судам. 해상 통로 확보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선박과 선원 확보, 보험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10주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로 브렌트유가 다시 $120 선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브렌트유가 평균 $135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런던 RC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배럴에 $1 6센트, 0.88% 오른 $120 57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다시 $120 선을 넘은 건 지난달 31일 이후 7일 만입니다. 300년 전 21조 원어치 보물을 실은 채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던 선백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낙 엄청난 보물이 발견된 터여서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도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지만 누렇게 반짝이는 건 금덩어리입니다. 무늬마저 선명한 술잔을 비롯해서 각종 도자기도 가득합니다. 이런 보물이 1,100만 개나 있을 거란 예측입니다. 산호와 해초에 뒤덮여 있지만 선박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708년 콜롬비아 앞바다에 침몰한 산호세호입니다.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약탈한 보물 200톤을 싣고 가다 영국 함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70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이 넘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Nuestro gobierno decidió que todo ese tesoro es un patrimonio unificado, que no puede ser partido, que no puede ser separado, que es un todo, que tiene una riqueza patrimonial enorme. 대통령까지 나서 의지를 밝힌 건 소유권 분쟁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침몰 지점은 콜롬비아지만 선박은 스페인 함대 소속인데다 보물은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온 것입니다. 보물선의 존재가 알려진 지난 1981년부터 당사자 사이 소유권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막대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법까지 바꾼 콜롬비아가 지금은 유리한 편이지만 인양이 본격화하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연휴를 잘 보내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양산사적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화물연대 법 돌입하는데 좀 물류대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글쎄요.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다 보면 제 질문 아닙니다. 국무회의를 굉장히 오래 하시죠. 오늘은 좀 주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국무회의를 심도 있고 굉장히 깊이 있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좀 일찍 마치시게. 40-50분 정도 50분 정도. 사실. 예. 그렇긴 해도 뭐 그렇게 열심히 국무회의를 하신다니까 대통령께서도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셨어요. 어찌 보면 제가 국무위원들 오늘 숙제 많이 받아갔을 거예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뭐 살아있는 회의였어요. 예, 맞습니다. 명령만 듣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오늘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선선합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 밤까지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별로 강수량과 강도 차이가 크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는 충청 이남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6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6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더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